예, 안녕하세요. 지금 지방선거의 승리에 따라서 대승이죠. 압승입니다. 지방 권력을 많이 가지고 온 건데 이 지방선거의 승리에 따라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광폭 행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주춧돌이 하나 놓인 겁니다. 아직도 큰 주춧돌이 2개쯤 더 놓이게 됩니다. 하나는 국회를 완전히 몰아붙여야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크라 또 미중 대립 이런 것들이 이제 한 곱이 지나가면서 세계 질서 자체가, 세계 시스템 자체가 진화하고 있다는 게 눈에 확 보여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지방선거 승리에 의해서 이제 그 광폭행보의 주춧돌 하나가 놓였는데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또 윤석열 리더십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오늘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잠시 세뇌탈출 자유구동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세뇌탈출은 처음 게시될 때에는 광고가 붙지 않습니다. 운이 좋으면 하루 만에, 운이 나쁘면 일주일, 열흘 만에 광고가 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에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이 5월 10일이죠. 5월 10일이죠. 5월 예. 10일. 3월 9일 날 이기고 예, 5월 10일. 저도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 굉장히 오래된 것 같죠. 3주밖에 안 됐어. 나는 윤석열이 대통령 한 지 한 5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쟤들은 한 10년 된다고 느낄걸? 저기 민주당이나 저기 그 전체주의 세력. 잠이 안 오고 밥맛이 없고 안절부절하고 어제 그래서 저기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놈이든 나쁜 놈이든 깨돌이 저 박지원 네. 저 박지원이가 뭐라 그랬어요? 이재명 현상을 보고 자생당사라고 했습니다. 자기만 살고 당은 죽였다. 일을 어쩌고 뭐 이러면서 이제 박지원이 예. 박지원은 고단수니까. 고단수니까 이제 혼자 살고 당은 죽었다. 혼자 살고 당은 죽었다. 이생당사. 이생당. 하여튼 뭐 이재명이는 살고 그 전부 중요한 몇 사람들의 그 말하자면은 자탄의 그 목소리가 그거였습니다. 자, 이재명이 근데 살긴 사는 거야 저게? 아니 이제 아니 방탄조끼 입으면 방탄 배지 달면 사나? 그게 아니고 그냥 뭐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뭐 이거죠. 난 소나기 더 맞은 것 같은데. 더 맞은 것 같죠. 네, 증오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본인은 목전에 있는 것만 생각하는 그런 걸로 됐고. 참 잔대가리 잘못 쓴 거죠.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 출범 20일 3주밖에 안 됐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네. 그런데 6일 지방선거를 대승으로 이끌었지요. 예. 뭐 이거 이제 뭐 색깔이 말을 해주네요. 이게 뭐 중간에 지금 대개 지방 의원이 좀 절묘한 게 경기도는 간발 0.15%인가 치고 막판에 그것도 좀 뭐 석연 탄다고 또 흥분하는 분들이 있긴 한데, 그리고 지방 의회가 동습디다. 경기도가 지금 아주 재밌는 요소고, 나머지는 뭐 되게 지금 그 지방 의회도 대부분 다 이긴 데는 가져왔어요. 그죠? 지방의회 서울 같으면 3분의 2가 넘던데? 3분의 2 정도 돼요. 네, 70%좀 되는데. 70%. 네, 퍼센트로. 퍼센트로. 서울 광역의회가, 그렇죠. 서울시의회가. 그러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사실은. 언제 제대로 일 좀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국힘 지방의원들이 그렇게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냐는 그건 또 다른 문제. 예. 일단. 그런데 이제 경기가 좀 애석한데 경기는 사실 실수가 3개가 겹친 거거든요. 그렇죠. 첫 실수가 이준석이가 강용석이의 입당을 막은 거. 그러니까 불공정한 거지. 두 번째 실수가 김은혜가 정무적 판단력이 없는 사람 같아. 그러니까 당에서 용석이 천하라고 했어도 뭐 김은혜는 입당을 받아줄 권한은 없지만, 그렇죠. 정치적으로 강용석과 손을 잡을 그건 자기 고유 권한이거든. 그걸 안 한 거 아니야. 제가 뭐 여러저러 있어서 약간의 체면 살려주고 강용석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무적인 감각이 거기에 자기 권한인데 그 권한을 되게 방어적으로
그러니까 아니 위에서 오다 받은 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다 받은 대로. 네, 그러니까 이준석이나 국힘 당권파 권성동이나 이런 자들로부터 오다 받은 대로 야 강용석 쳐내 그것만 한 거야. 그다음 자기가 경기도 도지사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 지금 인구 이 흐름도 보듯이 경기도는 이 잠깐만 눈을 돌리면 왜 바이든이 왔느냐, 3년 전에 왜 트럼프가 트위터 정원이 만나는 이유로 해서 이재용을 만나라고 왔느냐 등등등, 그다음 전기차 등등등 해서 지금 상해가 코로나 제로를 이유로 해서 이 봉쇄가 되는 상황. 사실은 세계 이 말하자면 참 상해 봉쇄 엊그저께 풀렸어요. 풀렸어요. 네.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해서 경기도가 가장 다이내믹하고 가장 생산적이고 세계 지금 소위 말하자면 디지털 그 AI 문명 그 전환에 가장 그 이 다이내믹한 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예, 그런데 저는 그걸 어떻게 가버닝 할 것인가에 대한 저는 좀 네거티브하게 봐요. 뭐냐면 김은혜 씨에 대해서 그 재산 문제도 있지만 그 발언하는 거 보면 이렇게 정무적 감각이 좀 없어. 저 김은혜 씨는 제대로 저 정치를 할 만한 사람인가 이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김동연이 색깔이 진하고 저쪽에 뭐 중국이나 북한 간첩과 깊게 관계가 없다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김동연이가 국힘 입당하는 게 제일 좋다. 그렇죠. 사실은 김동연 당선자 국힘 입당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관료 출신이고 어차피 그러니까 뒤에 뭐 베이징이나 평양 끈 안 달고 있다면 왜 그러냐면 내가 보기에는 저런 거 아니에요. 경기도 광역의회에서 국힘이 별로 안 밀릴 걸? 반반이에요. 딱 반반이에요. 딱 반반이죠. 그러니까 국힘 입당해도 괜찮잖아. 그렇죠. 중앙정부와의 경기 도정을 잘 펼치고 중앙정부와의 저거를 잘 하기 위해서 국힘에 입당합니다. 말 되네. 근데 아마 계기가 올지도 몰라요. 이재명과 싸우면서. 이재명한테 이번에 찍혔거든. 자기는 이재명을 털어내야지. 그렇지. 성남을 털어내야지. 경기도에 감사를 하면서.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말하자면은 도지사가 중앙 정치와 무관하지 않는 중요한 부하 걸립니다. 예,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동연이 뒤에 평양 간첩이나 베이징 간첩선이 지나지 않다면 김은혜 떨어진 게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경기도 도정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한 거라 정무적 그렇죠? 감각과 배짱이 없는 사람이 도지사 하게 되면 망쳐요. 그러니까 당에 누가 돼? 일종의 글로벌 지금 정부에 누가 돼? 글로벌 메가폴리스 센터가 될 수 있는 지역인데 아무런 상상력이 없었어요. 그냥 각 시군에 그러니까 시수건 사업이나 들어주고 뭐 이런 정도의 그것만 나왔지. 굉장히 비상적이고 슈퍼피셜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김은혜 움직인 걸 보니까 아니 아까도 말했지만 국힘이 강용석 받지 않는 거지. 이준석이나 당권파에 의해서 김은혜가 후보로서 강용석과 손잡는 거는 할 수 있었거든. 사실 그게 두 번째 잘못한 거고 당근질을 할 때 세 번째 잘못한 거는 자 판이 그렇게 갔을 때 강용석 씨 입장에서 아쉬운 거는 그냥 내려놔 버렸어야 돼. 더럽다 그러고 내려놔 버렸어야 돼요. 비굴해져 버렸죠. 근데 저렇게 돼서 끝까지 깡을 부린 게 돼가지고 참 아깝습니다. 인재 하나가 저렇게 되면 이제 강용석 우리 동지는 시민판에서 같이 뛰는 게 나아요 평생.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제도권 정치가 저런 식으로 한번 삐끗했을 때 그것을 다시 받아들이질 않아. 그렇죠. 벌써 두 번인데 두 번째 이번에 사실은 좋은 카드를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초기에 이 도지사가 그러니까 어차피 마지막 가면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양쪽으로 갈리거든. 그렇죠. 그때 내려놔 버렸어야 된다고. 그렇죠. 그리고 밖으로 드러나기는 김은혜 지지한다 그러고 돌아다니든지 아니면 내려놓으면서 그냥 침 뱉고 내려놓을 수도 있잖아. 나 이런 더러운 판에서 이렇게까지 배타적인 판에 지금 내가 정치할
공간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그걸 너무나 배타적이기 때문에 그러고 내려놔 버렸어요. 그때 한 5% 8% 나오지 않았나 지지율? 그때 나왔을 때 그때 내려놨어요. 그때 내렸어요. 몸값 제일 좋았을 때.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단일화가 안 되니까 몰려서 뭐 1% 에서밖에 안 나왔죠. 그게 결정적이었고. 자, 그래서 좀 아깝습니다. 우리 강용석 뭐 동지. 아직까지 뭐 그렇게 말하면 뒷맛이 그런데 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김동연이 만약에 너는 뭐 공안을 하지 않아서 김동연 뒤에 베이징 평양 간첩선이 다 깊게 다 있는지 안 다 있는지 깊게 오염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김동연 당선자님 혹시 뒤에 평양과 베이징과 깊게 오염된 사람들 같이 잘 지내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김동연이 차라리 김은혜보다 나을 수 있어요. 하여튼 네. 좋은 이 관측거리가 하나 나왔습니다. 예. 자, 이번에 이렇게 이렇게 지방선거에서 큰 승리, 대승리를 할 수 있었던 거는 표를 누가 벌어준 거예요? 윤석열이죠. 뭐. 20일 동안. 20일 동안. 혹은 이제 인수위 시절까지 포함을 하면 윤석열 당선자가 3월, 4월, 5월 그러니까 뭐 한 80일 동안 벌어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83일. 그것도 굉장히 지능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83일에 세계 일주가 아니라 83일에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디에서? 용산에서 자갈치까지. 용산에서 자갈치.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중요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잘 가리고 상징으로 이렇게 하니까 저쪽에서 무슨 지금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진 야당이 약이 올라서 뭐 탄핵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걸 아주 지능적으로 잘 상징으로 몸으로 그냥 보여준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초기 리더십 말하자면은 준비 과정에서 이걸 증명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예. 저기 하나 이제 아쉽다는 건 뭐냐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MB가 표 벌어준 거 있나? 하나도 없죠. MB가 2007년에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지선이 2010년이잖아. 그렇죠. 예. 지선까지 표를 까먹어갖고 까먹었죠. 완전히. 까먹어서 심지어는 천안함도 소화를 못해갖고 오히려 되치기 당했잖아요. 전쟁이냐 평화냐. 그렇죠. 그때 그 사건이 터졌을 때 MB가 전쟁기념관 가서 기자회견했어요. 그렇죠. 그게 돌이켜보면은 멍청한 짓이거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걸 가지고 북을 어느 정도 응징할 거냐는 누가 결정하냐고. 그렇죠. 미국이 결정하는 거잖아. 북의 응징 수위는. 그렇죠. 그럼 그때 오바마 정부 초기잖아요. 예. 오바마 정부 중기죠. 오바마는 2012년에 대선을 이제 앞두고 있고. 그리고 그해 2010년 오바마 정부의 중간 선거가 별로 안 좋았을 거예요. 안 좋았습니다. 2014년, 2010년 둘 다 안 좋았거든.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가 한국에서 긴장 안 올리지. 안 올리죠, 당연히. 그러면 그거 감지하고 우리 진짜 마음속에서 뭔가 응징하고 싶은데 응징하기 어렵다. 그러면 쇼를 다르게 연출했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허방다리로 마치 전쟁할 것처럼 전쟁기념관에서 딱 연출을 했다고. 그래 놓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지선에서 퍽 깨져버려. 그러니까 그런 말하자면은 정치적 판단 혹은 뭐 전문 감각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소위 말하자면은 광우병 파동 그건 나가서 직면해야죠. 광우병도 그랬고 그다음에 천안함도 그렇고 그렇게 말하자면 이 MB는 표를 까먹은 그러니까 그렇죠. 정당의 입장에선 표를 못 벌어다 준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초기 시작하면서부터 총선을 했잖아요. 총선 때 당을 빠개버렸지. 그때 이방호였나? 이방호와 그다음에 형님공천 그다음에 이상덕 형님공천. 그 밑에 있는 보좌관 그 친구들이 이제 말하자면은 친이계 박모식이요. 박모식이? 예. 그리고 이제 뭐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들도 마찬가지로 정무감각 제로. 왜냐하면은
그때 친박을 사냥을 했죠. 만약에 그 말하자면 제2의 경선 과정이 돼버린 거예요. 경선 때 앙금을 말하자면 대통령 경선 때 앙금을 공천 말하자면은 사천으로 대통령 공천을 빌미로 해서 형님 공천으로 즉 대통령의 형이 완전히 다 아니에요. 정확히 표현하면 이상득을 내세워서 딴 놈들이 했다고. 그렇지. 이상득은 착해. 물러 터졌어. 이상득을 내세워서 그 박모하고 네, 그다음에 여기 자전거 열심히 타는 이재호 씨 뭐 등등등 해서 중간 소위 깜냥도 안 되는 사람들이 전체 그 어렵사리 10년 만에 집권을 한 그 당의 역량을 안 그래도 참 영향이 모자란데 그걸 둘러 쪼개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마지막 탄핵까지 가는. 예, 그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박 대통령은 다른 의미에서 당의 표를 못 벌어줬어요. 박 대통령이 2012년에 이제 저기 뭐야 그 집권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집권이 2013년이고 예. 당선이 2012년인데 박 대통령은 이제 다른 의미에서 2014년이 지선이었고. 예. 2018년 총선은 보질 못하고 2016년이 총선이었지. 그런데 박 대통령이 2016년 총선쯤 이르게 되면 당이 이제 입이 이제 쉽게 말해서 쌍말로 막 주둥이가 이만큼 대빨 나온 상태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표는 뭐 안 벌어주면서 이제 그 말하자면 당을 자꾸 싸움으로 몰아붙인다라고 다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정치 철학적 판단을 해서 싸움에 나서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이 사람들 정치 자영업자야. 좌표 보고 항상 움직인다. 좌표 보고 움직이고 조중동 보고 움직이고. 그런데 박 대통령이 레이저 눈빛 쫙 쏴내면서 계속 이거 이 뒤에서 이제 나가서 싸워라 국회에서 싸워라 그러면서 미니까 표는 안 벌어주고. 이건 뭐야 하면서 주둥이가 대빨만큼 나와 있다가 이제 2016년에 무르익으니까 탄핵 칼 뽑고 이제 칼 휘두른 거죠. 그 사이에 뭐 이제 그 박 대통령을 이용을 해서 작은 개파 이 전쟁을 하던 친구들이 리더도 안 돼, 개파 리더도 안 됐고 조금 저기 뭐예요 중간 도매상 비슷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바람에 아주 그냥 아주 시원하게 금이 쫙 갔죠. 그래서 윤석열 요번에 저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표 벌어주는 대통령이야. 당한테 표를 모아주는 대통령. 그게 윤석열이 내가 당을 어떻게 리드할 거냐를 본질을 보고 있는 거예요. 표를 모아주면 자기 개파 안 만들어도 당이 따라온다고. 그렇죠. 그게 우리가 몇 번 이야기도 했지만 묘한 아주 상당한 그 정무적인 감각 게이머예요. 예, 그게 그러니까 있습니다. 자갈치 간 게 5월 30일이었나 31일 아니에요? 30일. 이틀 30일. 30일. 서른날. 이거 저거 완전히 정치적 상징이잖아. 물론 이제 공식 행사가 있었고. 공식 행사지만 완전 정치적 상징이지. 현역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자갈치 가서 회덮밥 먹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정치 문화에선 저건 정치 상징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나중에 뭐 이야기를 좀 할 건데 그 우리 기억에 남아 있는 위대한 지도자의 가장 그 진솔한 모습은 같이 호흡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무슨 뭐 저 탕모시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잠시는 하는데 오랫동안 신뢰를 받고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기억에 남아 있고 하는 거는 대부분 박정희 대통령의 막걸리,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의 전장, 전장 방문 뭐 이런 것들이죠. 평양까지 갔었지 그때. 그렇죠. 평양도 가셨지. 그래서 이제 왜 표가 저기 0.75%로 이재명 후보를 이겼는데 요번에 이 지선에서 10%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잘한다 못한다가 2대 1이에요. 2대 1이에요. 54대 27. 그렇죠. 딱 2대 1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벌어졌죠. 예. 이제 근데 또 그것보다 더 좀 재밌는 현상은 사실은 그것만큼 아마 중요한 것 같은데 이재명의 그 한마디로 이 말하자면 거의 경상도 말로는
다운표 할게요. 미쳤나? 예. 라고 하는 행동과 공약들이 있었어요. 아니 저기 뭐야 놈자 안 붙이면 됩니다. 미쳤나? 미쳤나라고 하는. 미치신 분. 미치신 분 뭐. 미치신 남성. 그러니까 이제 이제 실제 내용은 저기 우리 이제 박지원 씨가 잘 표현했는데 자생 당사. 그러니까 자기가 방탄하기 위해서 개항으로 그냥 도피를 했다라고 하는 비겁함을 보였어요. 정치인들이 보이서는 안 되는 저거요. 네. 저거 내가 보기엔 더 다쳐. 더 다치죠. 왜냐면 정치적 증오를 저렇게 사고 경멸을 사면 네. 더 다쳐요. 마키아벨리가 최악의 네, 경멸과 증오를 사는 케이스라. 네. 그래서 이제 저거를 아마 윤석열 정부가 제가 저보고 배팅하라 그러면 취임해서 국회의원 빠지다는 게 7월 1일인가 되나? 7월 25일쯤 되나? 그래 되겠네. 그게 7월 1일쯤 되죠. 4월 달에 국회의원 정상으로 하면 되고 그게 아마 한 대개는 4월 한 달 반 정도 뒤에 달아요. 빠지를. 네. 그러면은 7월쯤에 이제 빠지를 단다고 쳤을 때 이 정부가 그 전에 기소할 거냐? 네. 나는 직전에 기소를 해놓을 것 같아. 일부를. 불구속에서. 그래놓고 너 나와서 조사받아. 그러면 이제 빠지다란다고 안 나가. 그러면 또 체포 때 구인장 때려. 그럼 또 국회가 그거 거부해. 체포 부동의에.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 발 끌어들일 거라고 저거. 이제 내가 지금 가서 수갑 안 채워요 저거. 교수답지 않는 이야기를. 나 같으면 그렇게 해. 밖에서 지금 시중에 들으면은 네. 이제 우리 이제 시민 내가 완전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완전 더블백 만들어 시민으로서 이야기할 때. 이재명이가 떨어져야 되는데 드라마가 벌어져야 되는데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수예요. 그렇죠. 일부의 사람들 나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폴리티컬 게임의 가장 흥미진진한 장면은 어쨌든 뭐 직전에 기소를 하든 아니면 뭐 직후에 하든 자 이재명을 둘러싸고 어찌하오리까 방탄파와 그다음에 방조나 방관파가 아주 근본적인 정치 싸움을 할 거예요. 글쎄. 그래서 이번에 선거는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 야 재명이 살던 말던 우리 신경 쓰지 말자. 박용진이가 그런 거잖아. 그렇죠. 박용진이가 그 이석기 살려내겠다고 앞장서서 뛰던 친구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박용진이가 뒤에 평양과 베이징 라인이 약한 거야 오히려. 약하고. 그 이쁘더라고. 박용진은 한번 나오셔. 저기 심상정 의원이 2008년이죠. 주대한 씨하고 그다음에 노회찬 셋이서 더 이상 종북과 2006년 1심의 사건. 1심의 사건하고 그다음에 대선에 MB가 되고 난 뒤에 그다음에 되고 난 뒤에 그 취임을 하고 난 뒤에 MB가 취임한 다음에 더 이상 그러니까 종북과 정치를 같이 못하겠다. 그래서 종북이란 말을 처음으로 유행시킨 게 그 세 사람입니다. 그 2006년부터 했어요. 그 이야기를 했는데. 네, 2006년에 민노당에서 종북 세력을 제거하겠다고 깃발을 든 게 주대한 선배고 그거를 호의를 해준 게 노회찬과 심상정이야.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2008년 이후에는 심상정이 이제 대중정치로 전환을 한다 그러면서 주사파하고 거리를 두기 시작을 조금 아닙니다. 좀 하려고 그랬어. 겉으로 포함은. 그래서 이제 아니 잠깐만 이게 시청자님들이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의 저 좌파 내지 이 좌파 리버럴 이 진영에서 종북의 무릎을 안 꿇으면 밥을 굶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 76학번의 내 1년위 선배는 서울대 76학번 지하운동맥의 헤드였는데 종북의 무릎을 꿇지 않은 덕에 서울대 나온 사람의 마지막 직업이 뭔지 아세요? 뭡니까? 아파트 관리인. 그래요. 한마디로 다른 재주 없다. 그러다가 병을 앓아서 돌아가셨어. 근데 그 양반 병 앓기 전에 야 서울대 76학번이 아파트 관리인을 하냐 종북과 싸우다가 너무 인생이 안 됐잖아. 나 그 양반은 그 종북 인맥 쪽이랑 가까운 사람이에요. 집안이. 집안이라는 게 그 이념 서클이 그래서 너무 안 됐어. 나 그 양반이랑은 그러니까 80년대 초반에 무지하게 싸웠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나는 머릿속에 그 사람 지금 종북의 거두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 그런데
MB 때 아니 박근혜 정부 때 초기에 딱 보니까 박근혜 정부 초기에 보니까 종북이랑 싸워갖고 아파트 관리인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야 저럴 수가 있냐. 저 사람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게 30년 만에 보니까 그래서 저 사람을 민주화 기념사업회 상무이사 만들어줘야겠다. 그 종북과 싸우느라고 거덜난 사람인데 그 상무이사 하면 좋잖아. 그렇죠. 그래서 상무이사로 추천을 했더니 누가 뒷다리 잡은 줄 아세요? 누가 막은 줄 알아? 누가 막았어요? 말할게요. 그 저기 뭐야 강철 서신 김영환 족보에서 막았습니다. 김영환 씨 당신 내 후배 되는데 5년 만약에 내가 지금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나한테 연락하세요. 내가 출연시켜드릴게요. 내가 그때 보고서 나 요번에 거기 족보에 있는 최홍재가 은평에 나왔다 구청장 떨어졌잖아. 예. 한마디 한 게 그 홍재 떨어진 거 잘 됐어 그랬어요. 왜냐면 최홍재 같은 강철 서신 이 김영환 민혁당 라인은 완전히 쳐내야 돼요. 암 같은 존재예요. 근데 그때 너무너무 실망했어. 두 월급을 가지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자기 족보가 아니면 다 숟가락을 못 들게 해. 아니 그까짓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아무 조직 족보도 없이 그야말로 종북의 무릎을 굽혔으면 그 사람이 박서군 자리에 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한국진보연대 회장. 아니 그 이념 서클도 같아 박서군이랑. 아 같아요. 그 저기 어느 서클이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박서군이 조금 선배고 그 돌아가신 그 양반. 나 진짜 그때 겪어보면서 내가 진짜 이 민혁당 라인에 대해서 이를 갈게 됐어. 이를. 그러니까 아마 지금 김영환 씨 당신 이상한 후배들 길러놓은 거야. 이상한 사람들이야 당신. 지금 뭐.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그 민혁당 라인 붙잡고서 시민사회를 흔들라 그랬잖아. 그쪽으로 지원해줬죠. 네. 아니 그게 아니라 거기로 저기 비서실 짜고. 그러니까. 제가 청와대 비서실에서 등에 칼짝 3번 맞은 놈이에요. 그래서 칼 등짝에. 자 어쨌든 간에 그 이제 국회는 상당한 이제 정치 내전이 안쪽에서 당 내에서 막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뭐 주연은 저기 윤석열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이재명 고문이 조연 역할을 잘했어요. 네네. 자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이제 시대좌표를 한번 좀 그려볼 텐데 이거 이제 윤비어천가지 거의. 뭐 윤비어천가라고 뭐 이야기해도 뭐 이대로만 되면 오케이. 좋죠. 한번 이걸 정리해 보세요. 어떠세요 여기? 처음에 이게 이제 이 천시가 작동한다. 포르투나가 그러니까 이게 마키아벨리 포르투나가 찬스가 온 거예요. 윤한테 있다. 즉 이제 현대문명 5.0 우리가 지난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분류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 르네상스부터 지금까지 모더니티 시기 중에서 이제 4.0이 끝나고 5.0으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5G AI 뭐 지금 국제 질서 등등등 해서 그리고 이제 글로벌리즘 지금 현재 컨템포러리한 현재로 보면은 글로벌리즘이 말하자면은 45년부터 공산당 그다음에 자유진영 이래 가지고 첫 번째가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91년도 그 소련 진영이 망하면 전체주의가 역사의 무덤으로 그렇죠. 가면서 탈냉전이다 뭐 역사의 종말다 한 두 번째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이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는 새로운 방식. 물론 그 전에 뭐 주권 기반 글로벌리즘이죠. 예. 그래서 세 번째 단계로 가고 거기에 우리가 그 이제 북한, 중국, 러시아 우리가 지금 그동안 두 번째 단계의 글로벌리즘에서는 이게 뭐 미국과 중국이 짬짬이를 하니까 협조를 하고 아주 좋은 관계를 하니까 우리 내부에 말하자면 미국과 중국, 유럽과 러시아. 뭐 그렇게 이제 글로벌리즘 페어가 양쪽 페어가 그렇게 생긴 거죠. 지난 30년 동안. 그렇다 미국은 또 이제 말하면 악마의 내러티브다 뭐다 해서 각종 그 극좌들이 막 이제 막 싹을 트고 뭐 이러면서 하고 우리 내부에는 햇빛이 진리다. 햇볕이 진리죠. 햇빛이 진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죽어가던 NL 방식의 그러니까 다시 세상이 됐지. 됐지. 그래가지고 친중 세력의 세상 30년이죠. 근데 그게 요번 5년 사이에
뭐 트럼프 덕인지 아니면 금이 갔고 금이 갔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우크라 전쟁으로 그게 새로운 세계 시스템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저기서 지금 시대라고 제가 다운표 쳐놓은 거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 지금 시대가 이제 서양의 현대사 구분. 그렇죠. 그러니까 서양이 현대 문명을 이제 세계사에서는 네네. 세계사에서는 현대 문명을 14세기에 시작한 걸로 그렇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르네상스 종교 개혁이 그때 싹이 텄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단테의 신곡, 그 신곡이라고 하는 신의 코미디, 그게 1312년이거든. 예. 그래서 저게 이제 그 14세기에 시작을 하는데 14세기에 시작을 해서 뭐 저희가 이제 저희 나름대로는 그 다음에 1945년까지를 현대 문명이 버전이 3번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1.0, 2.0, 3.0.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다음에 하고요. 그 전에 해왔었습니다. 해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서양 그러니까 세계사에서 현대 문명, 현대사를 구분을 할 때 그러니까 현대 모더니티. 그러니까 세계사에서는 근대란 단어가 없습니다. 근대란 단어는 친일파들이 만든 거예요. 일본이 만들었죠. 일제. 왜 그러냐면 일제 애들이 자기들이 세계사에서 말하는 현대 같은 건 없었잖아. 없었죠. 그야말로 이거 해갖고 사람 목 치는 거. 저기 어디야 나가사키에서 1800년대 말에 개항 후에. 그렇죠. 개항 직전인가 개항 고무렵이에요. 예. 그 나가사키에서 사무라이하고 그러니까 불과 한 130년 전에 그렇죠. 가다가 어깨 부닥쳤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뽑아가지고 칼을 서양 애를 팔을 잘랐나 목을 잘랐나 그래요. 그때 사무라이들이. 그러니까 외국에서 항의가 있었을 거 아니야.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나가사키 영주 그러니까 도쿠가와 막부가 무슨 짓 한 줄 알아? 야 관계자들 다 와. 재판 이제 그 마당에 재판정. 너희 다 할복해. 그 할복하면 이제 배를 가려면 옆에서 목을 쳐서 목전만 여기 껍데기만 남기고 목이 턱 떨어지게 하거든. 그러면 이제 싹 싸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20명이 한꺼번도 아니야. 한 명의 시를 한 번 읽고 쫙 쓰고 그 다음 날 그걸 보고 낯빛이 하얘져갖고 서양 애들이 그게 일제가 그걸 두고 근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가 일본이 그래서 한국사에서 근대 타령하는 것들 다 친일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야시께서 일본은 이제 명치 유신하고 지금 그런 일정의 조금의 변동 별로 크게 변동도 안 하고 그때 사실은 명치 시기도 한 20-30년 동안에 그 근대라고 그러니까 현대라고 모더니티라고 이야기할 요소는 사실 아니에요. 일본의 현대 멘탈에서의 현대는 1945년 이후에 원폭 맞은 이후에 싹 트기 시작하고 그리고 중국도 이제 신의 지금도 일본은 65%인가 60% 이상의 신토를 믿는다 그래요. 중국도 그 일본이 만든 근대라고 하는 부분을 잘 쓰고 있는 게 그 모택동과 국민당 손문 그다음에 장개석 이쪽 국민당 사관과 그다음에 모택동의 신민주주의 사관이 동일합니다. 근대를 쓰고 있지. 그러니까 신의 혁명을 혁명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사실은 청조의 말하자면 청조의 말을 근대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수법이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 조선 말을 근대라고 부르고. 일제는 그 도쿠가와 막부의 바쿠후의 말기를 근대라고 부르고. 그리고 억지로 자본주의 맹하론. 자본주의 맹하론 주장하고.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거예요. 저기 마오이스트들이나 그다음에 동경대의 그 얼치기 막시스트나. 아니 근데 그게 우리 국사에선 그게 정설이잖아. 우리 국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저게 문제가 뭐냐면 현대는요 처음부터 정신의 게임이거든. 그렇죠. 종교개혁과 르네상스예요 현대는. 그러니까 개인의 탄생. 네, 그거로 가는 길로 뚫은 거라고. 그러니까 세계사에서 현대다 그러면 출발점을 14세기의 종교개혁 르네상스의 맹아서부터 시작을 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그때부터 14세기 초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보는 지금 이 과학기술의 발전에 산업혁명까지는 14세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반이니까 450년이야. 450년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런 증기기관차라든지 증기기관이라든지 내연기관이라든지 뭐 내연기관 그 다음번이고 19세기고 이런 우리가 보는 산업혁명 이후에를 현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450년의 현대 모더니티 현대 문명 1.0이 있다고요. 그때 우리가 정신이 완성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종교 개혁도 사실 우리가 이제 독일 패턴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르네상스가 시작되고 거의 뭐 별 차이 안 나게 위클리프가 예, 그렇죠. 영국이 말하자면은 리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한 100년 뒤에 이제 독일에서 일반화돼서 아니 200년 200년 뒤죠. 그다음 영국이 200년 앞섰고요. 네. 그다음에 그 저기 뭐야 후스. 그게 프라하예요. 프라하고. 네. 네, 지금 체코에. 네. 프라하의 후스가 100년 앞서요. 루터보다. 그리고 루터가 보름에서 종교 재판 받은 게 1521년이야. 1521년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170, 80년. 그러니까 그 위클리프가 1300년대요. 90년 뭐 네. 그러니까 그렇고 이제 그러니까 한 130, 40년 뒤에 됐죠. 그러니까 이게 그 세상의 어떤 중요한 큰 변곡점이 확 나와서 이게 확산되는 게 우리가 지금 뭐 무슨 초결합의 시대에 내통하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그러니까 세계사에서 시대 구분은 현대를 14세기에 종교개혁과 르네상스가 싹들 때부터 보고 있고 그 현대의 지금 우리가 사는 요 국면을 세계사 구분에서는 지금 시대 컨템퍼레리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걸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을 잡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시대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 이제 글로벌리즘이 시작한 거예요. 시작했죠. 왜 그러냐면 지금 1945년 이전에는 남의 나라 식민지에 가서 사업하려고 그러다가 죽어. 그러니까 독일 식민지에 프랑스인이 가서 사업하려고 그랬다간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리즘이 아니라고. 국가의 마차를 타고 식민지에 가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그렇죠. 국가와 군대와 중앙은행에 세 가지 그게 그러니까 정부와 군대는 하나로 봐야 되고, 그러니까 군국화된 정부, 군사화된 정부, 중앙은행.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중은행. 그 밑에 기업이나 기업가. 그 앞에 가장 프론티어가 누구냐? 인류학자들이고. 뭐 그거는 북치고 장구치는 애들이니까. 그렇죠.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글로벌리즘 3.0 버전 시작을 하는데 이 3.0을 의미를 두는 거는